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구역에서 대지권이 없는 건물, 이러한 일명 뚜껑이라고 표현하죠. 투자 측면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한다면 주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상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제 조건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어떨까요?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에서 조합하는 자격은 토지 및 그 건물의 소유자거든요.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재개발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토지등 소유자예요. 건물의 크기나 면적은 중요하지 않고요. 또 토지의 면적이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에서 구 빌라가 보통은 이제 지분 쪼개기 방지 차원에서 원빌라, 지분 쪼개기 된 빌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원빌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이고. 근데 대지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재개발에 대해서 보려면 그 사업 절차에서 보면 전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아셔야 돼요. 어떤 오래된 도심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될 거고요. 토지 등 소유자 75%, 4분의 3이죠. 토지 면적 2분의 1,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집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사실은 어려운 구간이고요. 한 7분 능선이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 있어요. 특히나 정비구역 면적이 큰 경우, 또 주택시장이 나쁠 때는 동의서가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관리 처분하고 나면 철거하고 착공이 들어가죠. 그러면 언제 입주할까 궁금해지죠. 이 과정이 재개발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관리처분 나기 전까지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니까,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그 주택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달라요. 흔히들 뭐 딱지라고도 표현하고 그러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입주권이고요. 또는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구주택이 철거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권리. 권리이면서 이게 보통 권리는 채권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물권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입주권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입주권이 채권이면 어떻고 물권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채권의 형태와 물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지금 뚜껑 물건에 대해서 대지권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 취득에서부터 보유 과정, 양도하는 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뚜껑을 매수한다면 취득세가 발생하겠죠?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언제까지 부과가 되냐면, 뭐 매수하면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이지만, 사업 절차상에서 보면 철거일까지입니다. 철거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나오고요. 그럼 거래하는 금액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1%, 2%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철거 이후에 입주할 때까지, 철거부터 입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뚜껑 물건은 채권의 형태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있었는데, 건물은 철거되고 나면 입주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취득세 관점에서 본다면 취득세가 안 나오죠. 보통 원빌라 같은 경우에 구주택이 철거되더라도 대지권이 남잖아요.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나대지 상태로 취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4.6%까지 나와요. 실질적으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4.8에서 4.9%. 그래서 쉽게 5% 계산하면 되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을 평가받았다. 그러면 7억에 거래되면 7호 35, 3,500만 원이 취득세잖아요. 근데 지금 뚜껑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세가 없다 이거죠. 큰 혜택이죠? 예. 취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주택이니까 어쨌든 보유세는 부과가 되죠? 철거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는 보유세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유세가 안 나오는 거죠. 부과할 수가 없죠. 보유세라고 한다면 재산세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종합부동산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른 주택하고 합산될 거니까. 또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부과될 수가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도 혜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대지권이 없는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했을 때. 양도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양도세 측면에서 본다면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주택이고, 그 이후에는 입주권인데, 실무상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주가 벌어지면 퇴거가 되잖아요. 퇴거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거주했든 임차인이 거주했든 이주가 끝나는 날짜에서 보통은 전기나 상하수도를 폐전 처리하고 이주비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기준으로 주택이었다. 폐전 처리하는 순간에 더 이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으니까 그 날짜까지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퇴거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네요. 폐전 처리 신고한 거라든지 뭐 공가 처리한 거라든지 이런 서류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 소명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주로 인해서 발생한 퇴거일부터 2주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입주권이니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이 안 받습니다.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이 받겠죠. 그러면 입주권을 이제 취득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율 부분은. 그것은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주비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큰 혜택이에요. 지금은 이제 해당 사항에 드는 사람들은 이주비가 40%잖아요. 예전에는 60%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대지권이 없는 주택, 뚜껑 물건이 감정평가를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 뚜껑 물건이 7개가 있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한 3천만 원 초반에서 4천만 원 후반까지 이랬었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3천만 원을 받았다. 이 경우에 그 당시로 보면은 평가 금액의 60%를 받았으니까 18 1800만 원을 갖다 이주비로 받는 거죠. 또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합원들한테 무이자 1000만 원 대출, 유이자 2000만 원 대출이 있었죠. 그러니까 평가 금액보다도 더 큰 돈을 받아가는 거죠. 예. 이주비에서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면 보통은 조합에서 이제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만 있었으니까. 대지권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빌려주면서 이제 따로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받아요. 어쨌든 이주비 과정에서도 이 뚜껑 물건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내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25평형, 34평형, 뭐 42평형, 뭐 다양할 수 있는데 평형대 신청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법에는 경쟁이 붙었을 때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이제 순위를 먹이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원하는 평형대로 가고요.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사람이 42평형도 간 사람이 있고요. 34평형 간 사람도 있고요. 결국 원하는 평형대를 다 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매매 과정에서 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역마다 좀 차별화될 수는 있으니까 구역의 특성도 조금 검토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보유세, 뭐 이주비, 양도세, 무슨 조합원 분양시청 이런 모든 과정에서 혜택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쉽게 뭐 단점은 잘 안 보여요. 다만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부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뭐 가격이 아래쪽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쁘고 가격이 이쁘고 착하다. 언제든지 매수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프리미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개발 구역마다 분쟁이 있는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12년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재개발 구역이 많이 해제되고 시작했었죠. 부동산 시장도 나빴고 이런 시기에 뚜껑을 매수한다고 하면 향후에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재개발 시장은 진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10년 기다리지 뭐, 이런 사고도 팽배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해제되는 구역들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큰 자금이 들어간다, 어떤 안정성을 취한다고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합 설립 확인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있든지 대지권 없는 주택, 두꺼운 물건을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비구역이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는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언제 매수할 것이냐 부분은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한번 조금 더 따져볼게요. 양도소득세.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 절차를 놓고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양도소득세도 많이 강화됐고, 거주 요건도 신설이 됐고, 이렇잖아요. 자, 큰 흐름상에서 본다면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주가 발생해서 퇴거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날짜까지는 주택이더라. 주택. 그러면 주택인 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입주권으로, 그럼 퇴거일 이후에 입주할 때까지는 입주권이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과 규정은 적용이 안 되네요. 일반 세율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관리처분 직전에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주택을 매수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주택은 1년 이내 매도하면은 중과받잖아요. 예.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하는 이 시기가 짧게는 한 3개월 되면 바로 이주가 시작될 거고요. 노멀하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주가 시작됩니다. 또 조합에서는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잖아요.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주 퇴고일까, 관리처분부터 이주 퇴고일까지가 사실은 1년이 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처분 임박해서 매수한 사람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하면 40%또 중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년은 지나서 매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주 퇴거부터 입주까지 이 기간이 3년에서 4년, 뭐 길게는 한 5년 걸리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관리처분 임박해서 매수한 사람은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이 관리처분이 2017년 8월 3일 이전에 난 데들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근데 관리처분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난 데라면 입주하고 나서 거주 2년을 채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겠네요. 그 정도 보시고요. 또 이주 퇴고일까지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니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에 임박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주할 때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유기간을 못 채웠다면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보유기간을 채우고
비과세를 계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주 퇴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이 기간에 매수한 사람들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예, 입주하고 나서 거주를 2년을 채운다든지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은 따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양도소득세가 참 사람마다 많이 다양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 뚜껑 물건, 대지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제 조건은 재개발 지역 내에서 대지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취득세 측면,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 측면에서 작용하겠네요. 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죠. 이주비. 여기다가 플러스, 이주비하고 또 플러스로 이주 촉진비가 있잖아요. 구역에 따라서 이주 촉진비가 500만원일 수도 있지만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역에 따라서. 그것도 큰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노멀하게 표현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좋겠고요. 가격이 이쁘다든지 어떤 그 구역이 분쟁이 좀 적어 보인다든지 사업성이 좋아 보인다든지 이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추진이 상태에서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대지권이 없는 주택 이런 경우가 상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그랬고요. 대지권이 없는 주택 같은 경우에 등기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허가 주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허가 주택도 이 혜택들은 동일한데 이것은 언제 무허가가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